글로벌 리포트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있은 직후에 외신의 반응을 전해주긴 하셨습니다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더 듣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단순한 국내 정치 사건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외신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우리 사회는 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냥 고립돼서 단지 발생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제 모든 전 세계가 이제 지구촌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한국의 윤석열 파면 사태, 외신들은 이게 단지 한국만의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가 직면한 구조적인 위기의 한 단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르몽드 신문 같은 경우에 이번 파면을 두고 한 사람의 손에 집중된 권력이 어떤 위협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의 Süddeutsche Zeitung이라고 하는 신문은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이 민주주의 내부에서 자라나는 현상이다 이러면서 한국의 상황이 다른 대통령제 국가들과 공통적인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몰락은 단지 한 정치인의 실패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구조적인 조건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권력 집중 현상,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 그리고 법치주의의 흔들림, 그다음에 민주주의 내부에서 자라나고 있는 극우 포퓰리즘, 이 세 가지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권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분석을 그렇게 했고 또 주목하는 부분이 국민들의 대응입니까? 분노를 네, 질서로 전환시킨 시민의 위험이라는 말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표현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프랑스 언론에서 나온 표현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태에서 외신들은 헌재의 헌법재판소의 판단 못지않게 시민들의 절제된 대응 방식 여기에 굉장히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큰 의미를 부여했는데 프랑스의 리베라시옹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요. 예. 한국 시민들이 이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데 헌법 조항을 외치면서 시위를 한다. 이 점에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1항을 시위 현장에서 외치는 이 모습, 이걸 두고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노를 질서로 전환시킨 시민의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예, 표현도 굉장히 멋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유럽에서도 그러니까 이 리베라시옹 신문이 나오는 이제 프랑스도 굉장히 시위가 많이 있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시위가 발생할 때도 이렇게 격조 있는 그런 헌법 조문을 외우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에 굉장히 외신들이 주목을 하는 것 같고 독일의 디자이트 같은 경우는 한국 시민들은 이 표현도 굉장히 멋있는데요. 한국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실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참여가 단순한 정치적 반대가 아니고 헌정주의의 실천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헌법재판소가 법의 절제로 대응을 했다면은 시민들은 주권 의식으로 대응하면서 예. 다시 말해서 시민들의 직접 주인 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의 우리 권리를 달라 이런 수혜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영한다. 이런 주권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적 정신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민주주의가 단지 제도가 아니라 실천이라는 점을 보여줬다는 게 이 외신들의 여러 외신들의 공통된 시선이었습니다. 예.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이 K 이니셜리즘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이것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한국의 이런 선례라고 해야겠죠.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민주주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아마 본받을 상황일까요? 이런 것들이. 외신들은 이 부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 점도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이 한국의 이번 그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이 선례로 좋은 모델이 되어줄 수 있을까 굉장히 그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 이게 꼭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우리나라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미국의 그 시민들의 이번 윤석열 파면 사태에 대한 반응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예. 그 한국 대법관들을 좀 빌려달라. 그리고 한국 시민들이 부럽다. 어떻게 이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이런 반응들이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과연 이 한국의 위기 대응, 민주주의의 복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우리 것을 만들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전 세계에서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프랑스의 피가로 신문은요. 예. 한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해결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자이퉁 이 신문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독일의 굉장한 유력지인데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지 선례가 아니라 가능성이다. 이 표현도 좀 주목을 하만 하거든요. 예. 보면 유럽의 신문들이 굉장히 다시 곱씹어 볼 만한 이런 문학적인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단지 선례가 아니라 가능성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한국이 이번에 보여준 것이 하나의 이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한국이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민주주의는 죽은 게 아니다. 현재의 그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결국 이건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한국이 보여줬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 다만 이제 외신들은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이런 사례가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한국 현상이 전 세계적 현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어떤 조건을 말했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이 이제 수동적인 권리의 수혜자, 우리에게 무엇을 해달라가 아니라 그 책임의 주체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유럽의 몇몇 국가,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폴란드,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사법부가 점점 이 정치적으로 이 행정부에 종속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삼권 분립의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한국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로 정치권에서도 영향력을 헌법재판소에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게 잘 통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정치로부터 사법부가 완전히 독립돼 있어야 가능하다는 그런 것.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하나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주체 의식을 가진 시민과 그 독립적인 사법부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는 교육, 특히 언론,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런 그 사회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이제 민주주의가 잠시 고장이 나더라도 이 복원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한국을 보면서 본다는 건데 사실 우리는 과거 몇 년 전에 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이제 그런 선례를 보여준 바가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사건은 위기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가 죽지 않을 수 있다, 작동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보여준 사례로 이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예. 이제 그 희망적인 그 모습도 본 것 같습니다. 예, 독립된 사법부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을 해놔가지고 지금 굉장히 저희가 네. 시끄럽거든요. 네, 이게 또 이제 또 한국에서 또 하나의 문제인데 네. 완전히 그 민주주의의 복원하는 과정이지 완전히 끝은 나지 않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작이어서 저희가 또 앞으로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겠군요. 이제 관세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잠을 자고 났더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또 바뀌어가지고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표현하신 대로 잠자고 일어나면 뭐가 하나씩 바뀌어 있어가지고 네. 뭐 하나 좀 이렇게 그래도 정리를 해본다면은 처음에 그러니까 지난 4월 2일이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이 그 해방의 날이다, 미국 해방의 날이다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조치가 이제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그 특수성, 유일한 그 슈퍼 파워 국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그래서 네. 국제 무역 질서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 나라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최악의 자신들의 입장에서 침해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트럼프 대통령도 하고 있는데 57개국에 대해서 또 현지 시간으로 9일 네. 0시 1분부터 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다가 또 13시간 만에 또 유예를 했는데 90일간 유예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좀 정신없는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요. 무엇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바뀌게 했습니까요? 글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렇게 갑자기 또 13시간 만에 유예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만은 네. 뭐 속마음은 본인만 알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아예 작심하고 어떤 그런 거래의 어떤 방식, 거래의 어떤 기술로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뭐 이렇게 그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이제 바이든 정부까지의 미국의 어떻게 보면 다자 외교가 아닌 1대1 외교로 이렇게 각계격파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외교 전술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그리고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좀 강하게 미국의 고관세에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더 강한 그러니까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추가로 중국이 이제 34% 관세를 부과한다 하니까 여기에 다시 더 덧붙여가지고 그러니까 34%에서 84% 올리고 거기다 다시 또 21%포인트 올려서 지금 125%까지 중국산 제품을 가격을 올린다고, 관세를 올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리를 하면 다른 나라들은 네. 관세 인상을 지금 90일 유예를 하겠다. 중국만 네. 빼고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 맞습니다. 중국만 120%. 맞습니다. 그래서 네. 별개로 각계 대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반발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더 강하게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일단 그럼 유예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워싱턴으로 향하는 국가 원수 또는 이제 정부의 수반들이 지금 수십 명이 지금 워싱턴으로 날아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미국이 개별적인 그런 1대1 협상을 통해서 챙길 것은 챙긴다. 뭐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그런 마당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반발하면은 가만히 안 둔다. 다만 우리에게 굽히고 들어오면은 그러면 한번 대화해보자.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연합도 이 미국의 관세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사례,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본, 한국 이런 국가들의 사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다시 좀 젠걸음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도 미국의 조치를 비판하면서도 보복 관세는 부과하지 않을 그럴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상당히 좀 요동을 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90일 동안 유예이기 때문에 90일 이후에는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0일 사이에 그러니까 협상 결과를 보자는
그런 전략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유예를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협상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없던 일로 하고 다시 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협상을 하러 워싱턴으로 간 국가들 입장에서도 좀 쫓기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어떤 WTO라든가 이렇게 어떤 그 단체 한꺼번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그 상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50개국이 넘는 정상들이 지금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협상 일정 잡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한 나라당 하루씩만 잡아도 뭐 시간이 꽤 걸릴 테니 90일을 유예하고 협상 전략에 있어서 좀 더 우위에 서겠다라는 전략도 지금 포함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관세 조치 영향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이죠. 예. 그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아까 우리 나눴던 것처럼 그 일단은 90일간 이제 그 일단 유예가 됩니다만은 그 10%의 기본 관세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철강, 자동차 같은 그 품목에 대해서는 또 25%로 적용이 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그 한국 정부도 지금 그 국내 정치도 굉장히 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만은 여기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가 보조금, 지원 금융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국내 수요를 촉진하려고 하는 뭐 이런 그 정책들도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미국 무역 대표부와의 협상 이걸 통해서 이제 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특히 한국과는 한국의 이 방위비 문제 이게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반응을 해오느냐에 따라서 협상의 기술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특히 이 방위비를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협상의 어떤 그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무역 협상에서 이 한국의 경우는 특히 이 방위비 이거를 이 소위 패키지로 끼워 넣어서 그렇게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유해에 빠진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그것도 이제 궁금합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백서를 발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장 그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이제 실물 무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말대로 뭐 미국이 굉장히 손해를 본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서비스 무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손해를 더 본다. 뭐 이런 이제 반박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들의 어떤 수익 이런 것들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말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닌데 어쨌든 그 중국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방어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현재로서는 좀 고립되고 있는 그런 양상 그거는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존경심이 없어서 중국은 125%로 한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서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어떻게 흔들려고 하고 있는지 좀 그렇습니다. 유럽의 안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보 위기 속이죠. 최근에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 증액, 국방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럽연합이 리암 유럽이라는 계획을 제안했다는데 이게 뭡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인데 그 arm 이게 이제 뭐 저기 군사 무기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앞에다 re를 붙여가지고 다시 그래서 리암 유럽 이렇게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이게 이제 그 2025년 올해 3월에 발표된 종합적인 방위 강화 전략이거든요. 한 8천억 유로 정도를 동원을 해서 종합적으로 유럽의 방위 산업, 그다음에 군사 역량 이런 것들을 강화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뭐 우리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유럽 입장에서 유럽 대륙에서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 80여 년 동안 그 전쟁 없이 경제 성장을 이루어 오다가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 그 동유럽에서 그 철의 장막이 붕괴된 90년대 이후로는
정말 그 유럽은 전쟁 없는 사회가 될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군축의 군비 축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의무군제를 이제 폐지를 하고 전쟁은 남의 나라 일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미국의 그 우산이 걷히기 시작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체적으로 유럽이 그 방위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제 이런 큰 계획 아래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나토와 별도로 유럽의 단독적으로 이제 방위군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힘을 얻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 수십 년 동안 전쟁을 전쟁이라는 것을 이제 모르고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젊은이들이 국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군사를 좀 늘리려고 한다 해도 이게 좀 잘 설득을 못 시키는 이런 문제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독일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체코라든가 이런 나라도 오죽하면은 군에 입대를 하면은 그 파격적인 대우로 이제 그 월급을 주겠다는 이런 제안을 할 정도로 군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갑자기 이 군비를 지금 올려야 되는 그 문제에다가 젊은이들이 군 입대를 회피하는 이런 문제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지금 중첩되어 있는데 과연 유럽이 지금까지의 어떤 평화로운 이런 과정에서 좀 안보 위기가 지금 시작되는 이런 지점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국가마다 목소리가 좀 다르고요. 예. 과연 어떤 목소리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꽤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